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오늘 뉴스의 라이브도 특보로 준비했습니다. 전날 147명으로 늘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고 수도권과 해외 유입 환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정책사회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자, 강신영 기자, 어제 하루 확진자 수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8,8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98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사망자는 105명입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104명이었는데 오늘 오전 1명이 더 늘었습니다. 하루 새 격리 해제된 환자는 297명 늘어 지금까지 격리가 해제된 환자는 총 2,909명입니다. 어제 새로 늘어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43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6명, 경북 11명, 서울 10명 등입니다. 특히 검역소에서 11명이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해외 유입 경로를 통한 확진자 발생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서울시가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에 대해 현장 지도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시내 대형 교회 9곳에 대한 첫 현장 예배 지도 감독에 나섰습니다. 최근 성남 은혜의강 교회나 부천 생명수 교회 집단 감염과 같은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동순회 점검반을 편성해 입장 전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비치 등 7대 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현장 예배가 불가피할 경우 7대 수칙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를 어기고 주말 예배를 강행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진단과 치료, 방역 등 비용에 대해 부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뉴스 특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복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구자웅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구자웅 차장님, 네. 코로나 현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00명 아래로 신규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98명이 증가를 해서 총 확진자 수는 8,89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대구에서 가장 많은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경북에서도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경기도에서 16명, 서울에서도 10명씩 이 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감염병 예방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천 교수님, 오늘 이제 0시부터 정부가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유럽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엔 중국에서 발생을 했지만 이 바이러스가 원체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유럽과 미주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환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도 이제 이태리, 스페인, 독일 이런 쪽에서 환자가 확산세가 매우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한해서 지금 검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들어올 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당시에 검사해서 안 걸리더라도 며칠 있다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가격리 지침이 매우 중요하고 만일에 자가격리에 대한 지침을 어겼을 때는 좀 더 강력한 행정 제재가 있어야지만 일반인들께서도 조금 더 자가격리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시행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구자웅 차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앱을 통해 가지고 자가 진단 앱을 통해서 추적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발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감염 상황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다 보니까 이 편의적으로 스스로 건강 상태를 그 앱을 통해서 체크를 해주면 중앙통제센터에서 어제보다 열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그 기침이나 인후통 증상이 있는 분들은 빨리 그 발견을 해서 검사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입원 치료를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대응을 빨리 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 자가 관리 앱에 얼마나 충실하게 정확하게 이 정보를 제공하느냐 여기에 이제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앱이 관리에 어떻게 좀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만일에 그분께서 정말로 성의를 가지고 본인이 타인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자가협약을 잘 실천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혈기왕성한 10대나 20대인 경우에는 좀 무시를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가 앱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노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네, 김 변호사님. 네. 이런 가운데 남미에서 온 분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근데
신천지 전도사라고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신천지 전도사들이 뭐 우한 쪽에서 들어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어서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신천지 이제 전도사들이 세계 이제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뭐 전파되는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도 보면 신천지 전도사가 보시니까 콜롬비아에서 한 1년 정도 거주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뉴욕 다른 신도들하고 뉴욕하고 대만을 거쳐서 들어왔답니다. 근데 사실 뉴욕도 지금 안전한 곳은 아니거든요. 뭐 대만은 좀 낫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증상을 없었는데 주변에서 야, 너 당신 증상 없어도 이거 코로나19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라고 해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택 2주 이제 격리하는 것, 그 부분도 안내를 받긴 받았는데 꼭 다 지킨 건 아니라고 그래요. 뭐 편의점이나 미용실 같은 것도 방문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이런 케이스가 이 사람 하나뿐인가라는 얘기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위험한 게 이제까지는 중국이었고 지금 현재는 유럽, 그다음 또 미국입니다. 그런 곳에서 귀국하는 이제 신천지 그 전도사들이 혹시 조금 더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또 숙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이제 경고라고 그럴까요? 그런 경고 사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천지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좀 신천지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부장 차장 보면은 신천지에서 명단 또 누락됐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콜롬비아에서 입국한 분이 이제 신천지 선교사로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신천지가 광주광역시에 제출한 명단에 그 신도 또는 그 교인 명단에 이분의 이름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분 명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에 있다라는 이유로 누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신천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확한 이 명단이 광주광역시에 이 통보가 안 됐었고 나중에 입국한 이후에 확진 판정 받은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신천지 선교사였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만큼 신천지 신도와 또는 교인 사이에 이 확인되지 않은 신도나 교인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천 교수님. 그 대구 경북 지역에 보면은 요양병원에서 또 네. 집단 감염 확진자들도 나오고 있고 이 확진자들이 뭐 계속 잦아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의 추세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대구 경북 지역은 원체 지역사회 전파가 심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에도 많이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요양병원 자체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고요. 베드가. 그리고 한 7배 정도 평균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요양병원에 안 계셔야 될 분들이 요양병원에 많이 계세요. 네. 집에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셔야 될 분들의 40% 이상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다 보니까 많은 감염이 발생을 하고 조금 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에 계시는 의료진과 간병인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마스크 공급이나 의료 지원이 꼭 필요하고요. 우선은 확진자가 생기면 바로 병동에 입원을 시키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구 경북뿐 아니라 앞으로 이제 김포도 나왔지만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번을 계기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지침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장차장 그 네. 요양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경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예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만약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된다라면 그 정부의 어떤 재정 지원을 중단을 하고요. 또 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이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만큼 이 집단 감염을 철저하게 예방하라라는 어떤 지침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좀 그 고연령의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방을 하려면 그분들을 이렇게 입원시킬 때도 충분히 검사를 하고 입원을 시켜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퇴근하는 분들 중에 발열이나 기침이 있을 때는 출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과의 어떤 근로계약상 출근을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우려해서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만약에 예방을 제대로 안 해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모든 책임을 요양병원에 물릴 테니까 예방을 철저히 해라. 이렇게 정부가 지금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으면서 또 내놓은 대책이요. 이 종교와 유흥시설 영업에 관해서도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어제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오늘 주말 이후입니다.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정세균 총리가 나와서 오후에 나와서 이제 했던 얘기들은 일단은 강제상은 아니에요. 강력한 권고입니다. 일종의 네. 경고 사인을 준 거죠. 그러니까 뭐
유흥시설, 뭐 클럽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운동 체육시설, 뭐 이제 헬스클럽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저 이제 종교수회 같은 경우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 제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라고 강력한 권고입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명령 위반했다가 처벌하겠다 뭐 이런 식의 3단계 대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일단은 권고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제 일부 교회라든지 그런 경우에 예배를 좀 강행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제의 권고가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그거 설명드렸는데 감염법 예방법 보면은 뭐냐면 이 감염병이 돌 수 있을 경우에 사람이 다중 모이는 집회라든지 제례 이런 것들 금지시킬 수 있거든요. 그 제례란 게 우리가 이제 집에서 하는 제사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행사도 그 제례에 포함이 됩니다. 네. 법을 해석을 할 때 그렇기 뭐 때문에 예배, 그렇죠. 미사, 법회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 그 조항에 따라서 자, 종교 집회 오늘부터 전면 금지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거 어기면 처벌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항을 발동시키지 않았던 건 아무래도 이 종교단체한테 강제적으로 예배라든지 미사, 뭐, 그 다음에 저 법회, 이거 금지시키는 게 좀 부담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까지 강제력을 발동하지 않고 어제만 해도 그냥 강력한 권고선에서 끝났는데 그런데도 효과가 없다면 그러면 이제 그 조항에 따라서 강제적인 금지 조치 꺼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상 강제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저것이 행정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만약에 집회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감염자가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그 행정당국이 책임을 묻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오늘부터 이 집회라든지 어떤 그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집회를 주최한 측에게 묻겠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당분간의 어떤 그 자제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그 김 변호사 얘기할 때도 나왔는데 클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같은 분들 경우에 어젯밤에 정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클럽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좀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 병에 잘 안 걸린다. 뭐 걸려도 금방 낫는다. 면역이 좋아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아니죠. 감염 확률은 누구나 높고 클럽 같은 데에 있다면 훨씬 감염력이 높습니다. 10대나 20대가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요. 걸려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는 이런 분들이 건강한 전파자가 돼서 주변의 분들에 많이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폭풍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나 그런 감염원이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면역 활동이 좋다 보니까 과다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도리어 이제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이 면역이 좋다는 게 일부에서는 바이러스를 잘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감염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도리어 면역 반응이 너무나 과도하게 일어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감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클럽이라든지 이런 감염력이 높은 곳은 지금같이 위험한 시기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장소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님이 체온 측정을 하려는 그 찜질방 직원을 마구 때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받는 게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이 찜질방은 감염병이 번질까 2주 동안 휴업했다가 문 연 첫날 봉변을 당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나와 찜질방 매표소로 향합니다. 입구에서 얼굴 가까이 체온계를 들이대는 직원이 있지만 이 남성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직원이 찜질방 출입을 막자 남성은 욕설을 시작하고 잠시 뒤 화를 이기지 못한 채 발길질을 합니다.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출입을 막으려고 체온을 측정하자 50대 남성이 이를 거부하고 직원 2명을 폭행한 겁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왜 네가 먼저 못 들어가느냐 이런 이제 벌써 터졌죠. 폭행당한 직원 2명 가운데 1명은 안면과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10분 넘게 욕설을 퍼부으며 직원들을 폭행하면서 체온 측정까지 거부하던 남성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남성의 체온을 확인했더니 정상이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감염자로 의심받는 것이 기분 나빠 체온 측정을 거부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이 방문한 날은 찜질방이 2주 동안 문을 닫은 뒤 영업을 재개한 첫날. 앞서 찜질방 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자 2주 휴업을 했습니다. 폭행과 상해 혐의로 이 남성을 조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규입니다. 이번에도 좀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곳곳에 침을 바르는 영상이 돌아 태국 방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에서도 지하철역 손잡이에 침을 바르던 남성이 잡혔었는데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어서 최주영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태국 방콕 시내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고 머리를 짧게 자른 남성이 들어옵니다. 문이 닫히자 혓바닥에 손가락을 갖다 댄 뒤 엘리베이터 내부 벽과 난간을 만집니다.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버튼 곳곳에도 침을 묻힙니다. 바지 속에도 손을 넣더니 버튼과 난간을 다시 만집니다. 당시 역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실시간으로 엘리베이터 CCTV를 보고 잡으러 나왔지만 남성이 달아난 뒤였습니다. SNS를 통해 영상이 공개되자 코로나19 감염자의 행동으로 의심하는 태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불안감이 커지자 지하철역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등을 소독했고 도주한 남성도 어제 저녁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석계역에서도 지난 12일 퇴근 시간 무빙워크 손잡이 곳곳에 침을 바르던 남성이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에게 붙잡힌 남성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아니, 말씀드렸지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침을 왜 바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침이 전염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침을 바르면 거기를 만졌던 분이 만지면 100% 걸리고 또 더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분은 저렇게 침을 바르면서 입에다 대셨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다른 바이러스, 박테리아 모든 게 다 자기 몸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본인한테도 그렇죠. 들어갔겠군요. 남에게 피해를 네. 주려다 본인이 큰 피해를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이럴 경우에 뭐 법적으로 제재나 뭐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좀 비위생적인 행동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좀 약간 그렇습니다. 위생적으로. 아마 비위생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원래는 처벌되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그걸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석계역에 이제 바른 사람, 침 바른 사람이 뭐 경찰에 조사받아도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만약에 양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 양성인데 감염시키려고 그랬다 그러면 이제 상해죄가 되는 거고, 음성이 나왔으니까 상해 이제 미수죠. 왜냐하면 그걸로 이제 감염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그걸 왜 했느냐는 고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나 사실은 제가 좀 외국도 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침하길래 저 혼자 걸리는 게 그래서 다 같이 걸리려고 그랬어요. 라고 하면 고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성이면 상해, 음성이면 상해 미수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그냥 멀쩡한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외부에 전파시키려고 했다라는 어떤 고의의 입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사실 그건 처벌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진술이 중요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행동이 있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구에 오래 있었다든지 뭐 중국에서 있다 들어왔다든지 유럽에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갔다 왔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라면 뭘까?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만 자가격리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라고 하면 이거 상해 고의를 입증하기 쉽지는 않죠. 네. 저 황당한 일은 또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사려고 출생연도 맞춰서 약국을 갔던 한 남성이 막상 가보니까 살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약국에서 목요일날 구매하셔서 구매가 안 되셔요. 지금 이거 끼고 있는 마스크 한 달 반째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사야 되는데 누군가 사간다 생각하면 화가 좀 나고. 남의 거를 갖고 해서 명의 도용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약사들이 엄청 바쁘잖아요. 막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이 입력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마스크 사려고 굉장히 줄 오래 서본 기억이 지금도 있고 저번 주에도 그랬는데 네. 구성처장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걸 수사를 하면 바로 바뀔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DUR에 들어가면 그 주민등록 번호를 다 입력을 해야만 그 당사자가 누군지 확인이 되거든요. 저는 막 그 신분증도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신분증을 보고 그 얼굴도 볼 수 있고 신분증을 입력해야만 그 사람인지 아닌지 구매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에서 누군가가 구매를 했다면 그 약국에 구매한 시점에 CCTV를 확인해 보면 누가 구매해 갔는지, 누가 도용했는지, 만약에 신분증을 변조했는지, 위조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전산 시스템은 허투루지가 않습니다. 네. 분명히 구매한 시간과 사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은 이 수사 당국이 좀 그 수사를 해서 만약에 도용한 사람이 있다면 도용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변호사님한테도 여쭐게 이런 거 네. 정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까?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이제 다만 이제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지 아직 사실관계가 나온 건 아닌데 그냥 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 사람이 이제 생년월일 이런 거 번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빼는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될 거고. 그 다음에 타인의 어떤 주민등록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한 부분들, 임의로. 그것도 이제 주민등록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 원래 본인한테 가야 될 마스크를 내가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그 권리를 침탈한 행위에 대한 또 처벌의 문제들도 좀 발생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눈을 조금 돌려서 해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입니다.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쏟아내고 있는데,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 국경까지 닫았습니다. 미국 내 감염자가 가장 많은 뉴욕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필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자,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한 카지노 건물. 식료품을 담은 봉투가 직원들에게 전달됩니다. We've been here for 47 years on this property, and our 3,200 families that work with us. It's just what we have to do. 네바다주의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카지노 측이 미리 비축해 놓은 식료품을 직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8,000명을 넘긴 뉴욕주는 아예 비필수 사업장에 재택 근무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료품점 등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사실상의 폐쇄 조치를 내리고 외출을 금지시켰습니다. Blame me. And if everything we do saves just one life, I'll be happy. 자택 대피 조치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포함해 일리노이, 코네티컷, 뉴저지, 네바다주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주민 8천만 명 이상이 묶이면서 미국인 4명 중 1명은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 국경도 전격 폐쇄키로 했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have agreed to restrict non-essential travel across our shared border.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봉쇄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일축했습니다. 외출 금지와 재택근무 등을 포함한 셧다운 조치가 미국 주요 주들로 확대되면서 천문학적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중국을 앞지른 가운데 유럽 전역이 바이러스에 잠식됐습니다. 독일은 사상 처음으로 외출 금지령을 내렸고 영국도 카페와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 간 접촉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유럽 상황을 유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한 주택가, 한 소방관이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주 정부가 1,300만 명 모든 주민의 외출을 2주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독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바이에른주에서도 3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Wir müssen jetzt für eine bestimmte Zeit fast vollständig runterfahren, damit wir später auch irgendwann wieder hochfahren können. Wir dürfen die Entwicklung nicht verschleppen. 독일의 이동 제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조만간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가운데 거리엔 시민들을 찾아볼 수 없고 구급차는 환자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Desgraciadamente tenemos que seguir contando fallecidos. Hay 1.002 fallecidos a fecha de hoy.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어선 영국은 모든 술집과 식당 등에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Telling cafes, pubs, bars and restaurants to close tonight as soon as they reasonably can and not to open. 이런 가운데 하루 10만 명이 찾는 런던 해로즈 백화점도 고객 안전을 위해 문을 닫았습니다.
버킹엄궁 앞에서 열리는 왕실 근위병 교대식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중단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 상황 이어서 알아봤는데 미국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미국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좀 보십니까? 네, 우선은 미국이 이제 처음에는 검사를 안 했죠. 근데 지금은 검사를 다 무료로 하게 되면서 검사를 많이 하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 젊고 건강한 분들이 매우 많고 마스크를 거의 안 쓰시죠. 마스크를 많이 안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염이 잘 되고 이 건강한 분들한테 가장 문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상이 없는데 전파를 매우 잘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지금 10,000명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께서는 과학자분께서는 뭐 지금의 10배 이상 나올 거다. 정상적으로 지금 10,000명이면 10만 명이 감염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분들이 지금 미국에서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태리고 유럽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게 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건강한 10대, 20대 분들께서 이 점을 잘 숙지하시고 꼭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백악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차장님. 네. 펜스 부통령 보좌관까지도 확진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보좌진 중에 한 명이 그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지금 밀접 접촉자가 누군지, 과연 펜스 부통령까지도 이 접촉 여부가 있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과는 이 밀접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감염 경로가 뭐 좀 더 확인이 돼야겠지만 이 부통령까지 감염되는 사태는 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김 변호사님,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근도 안 시키고 뭐 재난 지역 선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앞서 이제 쿠오모 지사 얘기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앞서 청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감염자가 1,000명입니다. 그럼 아마 1,000명 이상 나올 확률이 좀 적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0명입니다라고 하면 정말 더 있을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개연성이 좀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더 우리나라처럼 그 전면적인 어떤 그 확진자 검사를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필수 인력, 비필수 인력 같은 경우에 자가 격리 조치하면서 아마 재택근무 활성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아마 좀 거리가 좀 한산해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LA와 뉴욕은 좀 다른 게 LA는 그래도 좀 서부 쪽은 좀 듬성듬성한데 이 뉴욕 같은 경우 워낙 좀 인구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누구 하나 감염자가 걸리면 이 퍼지는 속도가 어마무시할 거거든요. 그러니 아마 좀 뉴욕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 해외 젊은이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젊은이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Concerned. I understand that it is a big epidemic, but I'm not really concerned about it. We don't really say corona. It's like a drinking game. 네, 천 교수님. 젊은이들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거 우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젊은이들보다는 해외 젊은이들이 조금 더 조심성이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건강하니까 안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매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본인도 걸릴 수 있고 걸리면 폐렴이 대부분 오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사이토카인 폭풍에 본인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전 국가에서 좀 주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교육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청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10대, 20대 분들 잘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방송을 보시면 그래도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또 미국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부차장님. 네. 미국에서는 또 사재기가 굉장히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별거 아니다라고 그 방심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문제로 그치지 않고 생활을 하는 데까지도 이 지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여러 물건들을 좀 사재기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코스트코에서 이 대량 그 화장품, 화장지를 저렇게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자고 이제 배설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청결한 인간의 어떤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품이 화장지로 좀 인식이 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가짜 뉴스가 좀 이렇게 퍼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펄프의 대부분이 중국에서부터 오는데 이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그 뭐 펄프를 수출을 안 해서 미국에서 뭐 휴지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가짜 뉴스고요. 네, 저희가 주중에 팩트맨에서도 이거 다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즘은 그 펄프를 생산하는 것이 이 자국에서 이렇게 자체 생산 시스템이 대부분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저런 요인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저는 그 이번 주에 이 신문에 보도된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총기를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총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감염을 막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사지만 내가 만약에 발열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총기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를 위협을 했을 때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 또는 내가 누군가를 위협해서 뭔가를 필요한 것을 뺏겠다 이런 것이 좀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 사회가 굉장히 좀 안전하고 자유가 이 만개한 사회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굉장히 크구나. 이 공포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인식까지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어떤 이 파장을 몰고 올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이 상황입니다. 네, 구차장님 그런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북한에 친서를 보낸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발표를 또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서 어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제사회, 특히 이 북한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뭐 이것은 이제 좋게 해석을 하면 이제 선의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국내에서 지금 코로나 확산 문제로 굉장히 좀 이제 심각한 그 우려의 이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이 다른 이슈로 좀 환기시키려고 하는 뭐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그 의료시설이 열악한 북한을 우리가 돕겠다라는 선의의 표시고 네. 다른 한 측면에서 뭐 보면 지금 북미 대화가 상당히 단절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싹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친서를 통해서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북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이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방역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걷잡지 못하는 악성 전염병이 조선에만 들어오지 못한 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천 교수님, 북한 의료기술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를 못 찾고 있는 것 아니냐 들어오긴 했는데 뭐 이런 가능성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가끔 이제 뭐 방송으로도 보셨겠지만 북한의 의료시설은 정말 열악합니다. 수액이 없어서 병으로 이렇게 받아서 주사를 맞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검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만일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게 되면 치료를 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염을 차단을 했고 북한에서는 청정 지역이어서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환자는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확산 추세를 봐서는 북한이라고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정 차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근데 김정은 그 위원장이 그 사진이나 이런 거로 나올 때마다 보면은 마스크를 안 써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마스크를 안 쓰고요. 주변에서 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모습은 있는데 그게 합성 사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뭔가를 지금 감추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와 관련해서 북한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상당히 우리 그 남북 관계에도 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형 방사포를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이것이 이제 이 긴장 국면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방역에 힘써야 될 때다. 그리고 만약에 방역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돕겠다라는 의사를 북한이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뭐 도발이라든지 이런 의지를 꺾기 위한 메시지가 거기에도 담겨 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한 유럽 중에서도요, 이탈리아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탈리아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There are concerning reports coming out of France and Italy about some young people getting seriously ill and very seriously ill in the ICUs.
2.498 sono in terapia intensiva, pari all'8% del totale. Purtroppo oggi registriamo 427 nuovi deceduti. 네, 김 변호사님. 네. 이탈리아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그 첫 확진자가 중국 우한에서 온 부부였잖아요. 그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태리에 이렇게 많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확진자가 중국 우한에서 온 관광객이었다. 그 관광객 부부가 북부부터 남부까지 버스 타고 쫙 투어를 하면서 내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태리가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과의 교류가 제일 많아요. 이태리 섬유산업 발달했잖아요. 거기 중국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또 1대1로 그렇죠.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 유일하게 유럽에서 참여한 나라가 이태리예요. 네. 그래서 이태리가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도 워낙 많고 이태리 관광 대국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련성들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 이태리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노년층 인구가 일본 다음으로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역력이 취약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문화 그리고 이제 그 볼키스라고 하죠. 그리고 접촉이 많은 문화 또 이동이 자유로운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태리에서 많이 번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태리가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거의 바닥을 치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태리가 지금 북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태리 북부가 공업 도시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이태리 그 자동차 람보르기니, 페라리, 마세라티, 피아트 이런 거 다 공장 북부에 있습니다. 네. 그럼 생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태리 같은 경우에 워낙 경제 규모가 큰 나라다 보니까 이태리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여파가 과연 이태리에서 끝날까? 전 유럽 퍼지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역도 방역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들 지금 이태리를 조금 주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감염병의 특징은 이 감염병이 잡히기 전까지는 이게 확산 우려 때문에 다른 걸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좀 급선무인데 이 국제사회가 그런 공조를 통해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빨리 개발할 가능성은 좀 없나요? 천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백신이랑 치료제 박차를 다 가하고 있죠. 그래서 백신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상 정도 들어갔으면 한 겨울이나 돼야지 빨라야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치료약제가 사실은 더 급하죠. 이제 중환자를 좀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치료약제가 지금 이제 여러 군데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약제라는 건 개발에 십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약제를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이제 칼레트라라고 알려진 HIV 치료제를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클로로키닌 항말라리아제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렘데시비르라고 그 에볼라 치료제를 지금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그 칼레트라에 대한 보고가 나온 게 있는데요. 초반에 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얼마 전에 나온 논문에는 조금 아직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고,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아마 5월, 6월 정도가 되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약제도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하여튼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정정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중국보다 이 확진자 수가 많은 게 아니고요. 사망자 수가 많다는 점 다시 한번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사망자 숫자를 조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구자영 차장. 네. 보면은 저는 확진자 늘어나는 거는 이 감염병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 치명률, 이 치사율이라 그럴까요? 치명률이. 네. 중국보다 지금 2배를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원인이 이 공공의료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 대구나 이 경북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을 때 병상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상이 부족했을 때 생활지원센터로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나눠서 중증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원해서 그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는데 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공공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고 이제 자가 집에서 머물다가 결국은 이렇게 사망하는 사례도 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의 공공 의료 시스템이 이런 감염병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터졌을 때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 근데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청 교수님, 지금 이탈리아에서도 보면은 이제 로마에서 시작이 됐는데 남쪽으로 점점 번지고 있어요. 이탈리아 상황이 지금도 안 좋지만 앞으로 더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탈리아가 뭐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문제가 있지만 사망자가 대부분 70대, 80대입니다. 그만큼 이제 고령 인구가 많아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말씀하셨지만 이 고령자들은 취약계층이라 반드시 입원을 해야 됩니다.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상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환자들이 계속 감염이 되고, 근데 지금 사실은 북쪽은 그나마 공업도시라 의료가 조금 있는 데인데 남쪽은 더 취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아마 이탈리아도 우리나라처럼 생활치료시설을 아마 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증 환자를 입원을 시키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하는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께 자꾸 이걸 여쭤보는데 이탈리아 상황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탈리아 그 어떤 민족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뭐 노래를 부르고 흥을 내는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일부에서. 네. 보시면은 이제 이태리 이제 일종의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같은 건데 발코니에 보면 이태리 사람들이 국기 걸고 이태리 삼색기 걸고 그 다음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격려하는 그런 위로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더 힘들다 보니까 각자 이제 저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국기 흔들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태리 특유의 이제 국민성이라고 그럴까요? 좀 흥이 많고 그런 국민성들이 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저런 모습은 좀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다들 자가격리하다 보면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고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나와서 서로 이제 격려하는 저런 모습들은 좀 보기가 좋습니다. 네. 네, 청 교수님. 보면은 또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 선수들도 유명한 운동 선수들도 걸리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건강한 사람들도 그만큼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지 건강하면 몸에서 면역 체계가 좋기 때문에 병을 가볍게 앓는다는 확률이 높은 거지만 또 이 아까 말한 사이토카인 때문에 사실은 더 위험한 경우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선수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요. 만일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코로나19 국내외 상황 짚어봤습니다. 천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비례대표 정당들의 후보 명단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낙곰수의 정봉주 전 의원이 창당을 주도한 진보진영에서 열린 민주당에서는 방금 전부터 경선을 시작했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새 비례 순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의 열린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경선을 시작했다고요? 네,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공동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열린민주당은 오늘 정오부터 내일 오후 7시까지 열린공천 선거인단과 당원 투표 등을 통해 후보들의 최종 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최광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20명이 참석했는데요. 기자회견에 나선 김의겸 전 대변인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낭독하면서 언론 문화와 지형을 바꾸고 싶다며 언론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오늘까지 각 정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한 후보들을 심사해 오는 24일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비례한국당의 새로운 공천명단도 곧 발표될 것 같다면서요? 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공천 일정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원 대표의 취임과 함께 새롭게 꾸려진 공관위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측근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새로 발표될 명단에는 통합당의 영입인재들이 당선권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공천 명단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욱 계명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선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권의 어떤 비례정당이라고 할까요? 비례정당,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정당인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원래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그 자체적으로는 비례
그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미래한국당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에 따라서는 의석이 상당 부분 그 야당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가피하게 이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근데 위성정당이 아니라 다른 군소정당과 함께 만들겠다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이 더불어 시민당 창당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모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인권정당 이런 정당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비례대표를 위한 연합정당을 지금 창당을 할 예정입니다. 이 당명은 지금 더불어시민당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네. 정치개혁연합은 이 더불어시민당을 향해서 꼼수 위성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뭐 정치개혁연합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정치개혁연합에 사실은 보면은 그 원로들 일종의 이제 원탁회의라고 불렸던 이게 진보 진영이 이제 원로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 연합정당은 저 정치개혁연합하고 민주당하고 좀 할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로 연합하는 것에서 방향을 틀면서 그 정치개혁연합에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란하게 됐거든요. 그 와중에서 뭐 정치개혁연합의 원로들이 뭐 지분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민주당 발에서 나와서 보도가 되고 하니 그런 이제 정치개혁연합의 강한 이제 배신감을 느끼면서 뭐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잘 정리가 안 되면 아마 민주당에 지지했던 분들, 진보 진영을 지지했던 분들이 과연 이제 투표날 가서 뭐 지역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찍되 그럼 난 비례를 어디를 찍어야 되지? 더불어시민당 찍어야 되나? 열린민주당 찍어야 되나? 만약에 정치개혁연합이 독자 노선을 걷는다면 거기를 찍어야 되냐? 라는 그런 아마 좀 곤란함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저 부분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김광석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연합 정당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위성정당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 공천 과정에서 분란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그 정도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얘기를 달리하면 준위성정당 정도. 그래서 공관위가 지금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검증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이 민주당이 지원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절충적인 부분에서 이 당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부차장님. 네. 그런 가운데 정치개혁연합에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얘기를 꺼내들고 나왔어요. 자주 그렇습니다.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 그 막후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개혁연합과 처음에 그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논의를 했던 사람이 양정철 원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승수 사무총장 얘기에 의하면 몇 차례 만나서 어떻게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것인가를 의논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는 연합정당에 참여를 안 시킨 거거든요. 정치개혁연합을 배제하고 이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 새로운 정당과 함께 그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정치개혁연합 입장에서 보면 뭐 명분은 그러니까 연합정당이라는 명분은 정치개혁연합에서 취하면서 실리는 이 시민을 위하여에게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이런 그 모략을 꾸민 사람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아니냐라고 굉장히 좀 이 날선 비판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 교수님.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이렇게 주도하게 된 병에 여기엔 딜레마가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도부가 직접 이제 지휘를 하게 되면 지금 위성정당의 논란처럼 민주당이 직접 모든 걸 통할한다. 뭐 이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똑같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민주연구원이라는 거는 좀 약간 반개 쪽으로 굴러가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여러 당들을 규합하고 이럴 때는 실력자가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이 이 사람한테 담보될 수 있느냐가 그들에게 여기 참여하는 정도를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과 비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 정도 되면 그 믿음 체계를 줄 수도 있고 당으로서는 직접 개입한다는 그런 논란에서 약간 비켜갈 수 있고 뭐 그런 딜레마 속에서의 어떤 선택이다. 뭐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이해찬 대표가 뭔가 정권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실 이해찬 대표는 여러 가지로 할 일도 많고 지역구 문제도 많은데 이 부분에 와서 비례 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사실 참여하려는 당들도 많고
진보 진영 전체를 아우르고 그들의 뿌리, 구성원, 그리고 주요 입장에 대한 어떤 차이 뭐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지도부가 개입하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양 원장이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겨난 더불어시민당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 검증 시작하고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긴 한데 어떨까요? 글쎄 근데 이제 지역구 공천과는 다르게 이제 저 비례대표 공천은 사실은 뭐 아주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이제 배치할 때 그럼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들이 이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당선권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을 앞번호에 넣을 거냐 후순위에 넣을 거냐 이 부분에 논란이 좀 그게 될 거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건너간 사람들 입장에서 영입할 때 어느 정도 1차적 스크린 됐으니까 새로운 검증은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에서 들어온 이제 소수정당 몫이 만약 앞번호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검증의 문제 이게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는 조금 어떤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쩌는 형태로든지 명단은 뭐 발표는 하겠죠.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 걸릴 수도 없어요. 선거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다만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저런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 이제 의아한 건 뭐냐면요. 어쨌든 지금 준연동형 이 선거법 뭐 소수정당 무슨 다당제 이건 깨진 겁니다. 완전히 깨진 거예요. 양쪽 다 실질적 위성정당을 만듦으로써.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보수진영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요. 명분 실리 중에 명분 애초부터 포기한 겁니다. 실리를 잡겠다. 위성정당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다 땡길게. 실리를 위주로 간 겁니다. 그 밑바탕에는 일관성이 있었어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선거법 통과되면 위성정당 한다고 그랬고 계속 그 얘기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일관성이 있어요. 이 와중에서 명분보다 실리를 잡는 거예요. 여당 보시자고요. 명분을 잡았습니까? 실리를 잡았습니까? 일관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차라리 그래 우리도 그러면 선거법 우리 개정 잘못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우리 21대 가면 다시 원안으로 돌아갈게요. 다만 한국당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위성정당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명분 완전 포기하고 사과하고 실리 확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20명을 전부 다 자기 당 싸움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명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소수정당 들어와서 뭐 연합이 뭐라고 뭘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준연동형 선거법 이거의 대의를 어그러뜨리고 일관성이 없어진 건 맞는 거잖아요. 명분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실리요. 20명 중에서 20명 다 민주당으로 올 수 있습니까? 나중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분도 놓치고 실리도 놓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총선 국면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김광욱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미래한국당도 지금 공천 순번 가지고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더불어시민당 어떻게 보십니까? 잡음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고의 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예컨대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 미래통합당에서 보낸 인사들을 앞순위에 안 배치하면서 나타난 분란이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황교안 대표가 이 비례대표들을 나중에 이제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어떤 이 선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사실 배치를 하려고 했던 의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진원 전 의원이라든가 뭐 박형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외교라든가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대선 국면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배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사실 이거를 어그러뜨렸는데 이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우리를 누구를 이렇게 배치한다 그게 아니라 범진보 진영이면 다 괜찮다. 이게 범진보면 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 표가 의석이 예컨대 보수 쪽으로만 안 넘어가면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고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갈등을 또 조장하고 또 그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효과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구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논란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보낸 분들은 10번 이후에 배치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더불어시민당이요, 이 총선 정당투표에서 3번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의원들을 파견을 좀 해야 합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들도 상당한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쓴소리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 비례정당, 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국민 눈 설집히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당은 더 심합니다만은 우리 당도 각별히 신경 써서 더 이상 국민들이 화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처장님. 네. 민주당 내에서 정은혜 비례대표 의원이 가장 먼저 총대를 맸습니다. 네. 당적을 옮기겠다 이렇게 SNS 글을 올렸는데 네. 좀 보시기에 몇 명이나 이적을 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후보 등록이 이제 3월 25일, 26일 이틀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의석이 확보가 돼야 하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은혜 의원을 필두로 해서 아마 총선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이번 총선에서 나서지 않는 의원들 중 상당수가 더불어 시민당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더불어 시민당의 당대표격으로 거론이 됐던 강창일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국민들의 어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뭐 꼼수 이적 이런 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만약에 의원이 1명, 2명에 불과하면 한 7, 8번으로 그 후순위로 좀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득표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불출마하는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이 상당수 의원을 더불어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겨서 상당히 앞순번을 받고 이 총선을 치르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 시민당도 있지만 이 여권에는 지금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이끄는 열린민주당도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후보님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추천을 했고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소환의 카드를 던져주신 분들입니다. 최강욱입니다. 촛불시민이 만든 촛불시민이 세운 문재인 정부는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든 가로막고 뒤로 돌리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볼 수만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고 싶습니다. 모난돌이 되어 기꺼이 정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관석 교수님. 예. 보니까 지금 뭐 최강욱 전 비서관 나왔고 김의겸 전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도 나오고 보기 힘들었던 분들을 갑자기 오늘 좀 많이 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필요성이 존재했던 겁니다. 예컨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과의 거리를 일정 부분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지지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창당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모셔온 분들의 면면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들이 꽤 있고 현 정부의 어떤 상징성을 담보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3%를 넘어갈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의미 있는 어떤 의석을 찾으려면 그 정도의 어떤 상징성 있는 인물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당이 포함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에서의 어떤 좀 더 강성적인 어떤 성격들이 강한 분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만들고 이 지지 세력을 좀 결집시켜 보겠다. 이 이후에 이제 이 당이 얼마나 의석을 갖느냐, 그리고 이 당이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가느냐는 것은 또 우리가 지켜볼 문제지만 이 당의 어떤 존립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이제 뭐 득표율 3% 이상 넘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4.15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 예상 득표율을 좀 보시면 이 비례연합정당 42%, 미래한국당 33%, 그 뒤로 이렇게 좀 정의당 9%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네, 앞으로 좀 이거 이제 아까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했죠. 최근 갤럽 조사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뭐 범여당, 범여권 정당, 비례정당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더불어시민당도 있고 열린민주당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만든 선거법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역구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 후보들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1등을 한 후보만 당선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다 낙선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비례정당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3%만 넘으면 30석의 의석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석 이상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정당이 나와서 3% 이상 득표율을 높이자. 그러면 의석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선거법을 활용한 뭐랄까요, 이게 꼼수 창당이 지금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더불어 시민당도 생기고요, 열린민주당도 생겼습니다.
이제 여권에서 전체 의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또 다른 견해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 갈라진다는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 선거법 이의 어떤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한 당으로 몰아주는 것보다 여러 당으로 쪼개가지고 우호 세력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의석을 극대화하긴 좋다. 그리고 어차피 보수 세력으로만 표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총선 이후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연대를 할 것인지 합당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단독으로 일당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그래도 전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에 100석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열린민주당이든지 아니면 뭐 더불어시민당이든지 우호 세력 20석이 있고 100석 20석이 쪼개 있는 것보단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120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힘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여러 가지 친여 성향의 비례정당들이 나왔을 때 그 나중에 총선 이후에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문제는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완전히 합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근데 그러면 상위 순번에 있던 외부에서도 소수 정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을 해산할 것이냐. 해산하면 후순위가 승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명을 할 것이냐. 셀프 제명? 지금 법원에도 불어댔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러 좀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또 야권 이야기로 해봐야겠습니다. 야권도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얘기인데요.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제 황교안 대표와 한성교 이제 전 대표라고 해야겠네요. 저번 네. 주에 굉장히 좀 여기서 시끄러웠었는데 네. 좀 공천 잡음이 일었잖아요. 이건 잡음 정도가 아니고요. 뭐 다이나믹 코리아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건데 비례 후보자 공천을 1번부터 40번까지 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틀 만에 없던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 당대표를 뽑고 새로 공관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지금 다시 아마 이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지금 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활용한 꼼수 창당이라는 비판에 앞서서 이렇게 공천을 해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찍어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말고는 다른데 찍을 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오만한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조된 창당, 급조된 어떤 당대표 변경, 그 다음에 국민에게 발표한 공천 명단까지도 지금 이틀 만에 바꾸겠다고 하는, 과연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들이 이런 행태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요? 유권자를 좀 능멸하고 그런 행태가 아닌가 하는 좀 씁쓸한 뒷맛이 남는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갈등 관련해서 이 공병호 전 위원장도 굉장히 이 비례 명단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또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야권이 마치 크게 분열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추어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상승시킨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앞으로 저는 일체의 인터뷰를 사양하고 지난 20여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구자용 차장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좀 이제 국민 능멸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얘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점으로 저희 정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관옥 교수님 보면은 이제 미래한국당에 새로 들어온 이 원유철 대표죠, 이제. 원유철 대표가 추대가 됐고, 공관위원장으로서는 이제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에서 배규한 이제 백석대 석좌 교수가 인선이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다시 황교안 대표의 어떤 의중이 대부분 반영이 되는 인물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정당 정치 역사에 흑역사를 남긴 겁니다. 한 공당이 독자적으로 만든 명단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한 분이 타당해서 와가지고 바로 대표가 된다. 이런 거는 세계 역사, 세계 정당사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종속 정당의 비극,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이라도 사실은 독자적인 어떤 공천을 하시고 그것이 자매정당이니까 괜찮다. 이런 법이 없거든요. 선거법에서는 분명히 민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미지도 벌써 굉장히 나빠졌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행태들이 미래한국당에서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게 여쭤보면은 공병호 전 위원장이 그러면은 왜 지금 사과를 하고 나섰을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질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공천 과정에 있었던 이면을 자꾸 공개를 하게 되면 야권이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는 총선이 이 공천 잡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정권 심판이 좀 희석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그 진정성에서 이제 그 사과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쨌든 이 물러난 사람으로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뭐 이제 새롭게 그 지도부가 구성되고 새롭게 공천하는 곳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당부의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미래한국당은 이제 내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재심사에 들어갔잖아요. 531명입니다. 가능할까요, 재심사? 재심사는 가능하겠죠. 이미 해온 자료도 있고. 사실 지역구 후보에 비해서 비례대표 후보 뽑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구 후보의 어떤 공천심사는 상대 후보와의 매치업을 좀 봐야 되는데, 득표력이나 경쟁력을 봐야 되는데, 비례대표는 사실 그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공천심사가 지역구만큼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얼마나 만에 바꿀 거야. 일단 원칙은 20명, 당선권 20명 전부 다 백지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을 때 과연 거기에 친황이라고 불리는 황교안 키즈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이거요, 만약에 1번부터 20번까지 딱 봤는데 황 해가지고 친황으로 20명 깐다? 이거 역풍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 뭐 자유한국당 시절에 영입했던 영입 인사들을 상위 순번에 배치하는 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20명의 속도만 다 날리고 쫙 친황 일색으로 깔았을 경우에 그 역풍이 수도권의 지역구 선거에 미칠 수 있는 파장,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미래한국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출입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도 이제 새로 다시 짜여지니까요.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죠. 그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 저는 김태현 변호사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측면인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원유철 당대표만 바뀐 게 아닙니다. 염동열 의원이 지금 미래한국당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염동열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 인재 영입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내보일 새로운 새 인물이다라고 해서 20명을 직접 그 교섭을 해서 영입한 사람이 그 미래한국당에 가서 공천에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영입 인재가 상당히 앞순번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뭐 그 배제가 됐었는데 아마 정치적인 고려, 배려가 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그 태극기 부대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나로 뭉쳐서 이번 총선에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으로 그 관철이 되느냐 마느냐였는데 낙천을 시켰던 사람이 낙천을 하면서 오히려 그 박 대통령의 좀 어떤 뭐랄까요, 뭐 분노의 메시지가 다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한 뭐 당선권에 배치할지 아니면 후순위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 정무적인 고려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비례대표 명단이 어쨌든 지금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심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기존에 있던 후보들이 다시 뭐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거나 배제되거나 이러면 또다시 또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래한국당의 공천 논란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명단에 올라가신 분들 중에 일부는 본인의 어떤 직업을 그만두고 지금 명단을 참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완전히 배제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선거법과 관련된 어떤 타당에서 영향력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고소고발까지도 이어질 것이고 정치적 반발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중대한 결심 운운하면서 지금 얘기했을 때에는 이걸 대부분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명단과 새로운 명단의 어떤 갈등, 이것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의 이번 선거에서 가장 잘 나가느냐 아니면 굉장히 큰 상처를 입느냐의 어떤 갈림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잡음 과정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조금 전 이탈리아 소식을 전하면서 노래로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수들이 뭉쳤습니다. 가수 이한철 씨의 인기곡 슈퍼스타를 한 목소리로 불렀는데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가사로 유명하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모두 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